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한다. 지금 그대로의 G7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일본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죠. 이에 대응을 자제하던 청와대는 일본은 모렴치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비판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유명희 본부장은 공개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밝혔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후보직 사퇴 발표 후 일본은 얄팍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콧대는 하늘 높이 치솟았고 일본 언론들은 자축하듯 앞다투 유명희 후보의 사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이러한 흐름을 타 더한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바로 어제가 일본이 지정한 다케시마의 날이었는데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하게 지켜나가는 결의하에 냉정하고 의연하게 한국 측에 대응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얻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는 한술 더 뜹니다.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 이후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음에도 스가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한국 무시를 노고라 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대 일본 총리가 첫 전화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절실했을 당시에 일본은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 아주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입이 닳도록 표현했지만 지금은 한국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강해져 버린 것인데요. 최초의 한국인 WTO 사무총장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다른 두 개의 중요한 국제기구에서 한국인이 선임됐습니다. 바로 AIIB와 ADB. AIIB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죠. 미국 자본이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IMF에 대항해 중국이 설립했는데 현재는 한국과 독일, 인도, 러시아, 호주, 프랑스, 인도네시아, 영국, 이탈리아, 사우디, 스페인, 캐나다, 홍콩,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등 전세계 7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영향력이 막강해졌습니다. 한국은 AIIB의 5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과 북한도 AIIB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거부당했습니다. AIIB는 이미 11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5조 원이 넘는 투자도 실제 이뤄졌습니다. AIIB의 핵심 임무가 바로 아시아 지역의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인데 한국인 김원 씨가 AIIB 사회 인프라 투자 국장에 선임됐습니다. 김원 씨는 아시아개발은행 남아시아 국장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리더십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AIIB에서 29년간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성과가 완벽에 가깝습니다. 이로써 AIIB 내 국장급 고위직 27명 중 한국인은 2명이 됐고 전체 직원 322명 중 한국인이 18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예고된 상황인데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이가 바로 어무정 씨의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 선임 소식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지금부터 54년 전 설립된 국제개발은행으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영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개발은행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돈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의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기 꺼리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도국들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호주, 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일본,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세계 선진국들이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명단을 보시면 타케시 와타나베, 시로 이누에, 타로이치 요시다, 마소 후지오카, 기미사카 타루미츠, 미츠오 사토, 타다오 치노, 쿠로다 하루이코,
타케히코 나카오 등 1966년 아시아개발은행이 설립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9명 모두 일본인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인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최근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에 한국인 엄우종 씨가 선임됐습니다. 사무총장은 총재, 부총재 등과 함께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보직으로 한국인이 최고위급에 진출한 것은 2006년 이영희 전 사무총장 이후 1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엄우종 사무총장과 김원 국장의 선임은 뛰어난 개인 역량에 정부의 적극 지원 그리고 높아진 한국의 위상이 상호 상승 효과를 낸 결과입니다. 정부는 국제기구에 한국의 인재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저도 2018년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면담 등 여러 계기에 국제금융기구에 우리 고위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전했습니다. 일본의 위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보다 빠르게 많은 백신을 구했다고 연일 셀프 칭찬 보도를 쏟아냈던 일본이 백신용 특수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일부 백신 물량을 폐기 처분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의 풍림 파마텍이라는 기업으로부터 8천만 개의 특수 주사기를 주문했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마지막 자존심까지 모두 버리고 한국산 백신 주사기를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놀라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풍림 파마텍을 직접 찾아 진단키트에 이어 K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 번 보여주게 됐다라고 극찬했는데요. 한국산 특수주사기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로 바늘이 더 깊게 피스톤까지 닿기 때문에 주사 잔량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주사기에서 낭비되는 액체의 3분의 1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에이, 그래봐야 얼마 차이 안 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는 실제로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일반 주사기를 사용하면 코로나 백신 한 병에 5회 투여할 수 있지만 한국산 특수 주사기를 사용하면 6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2회씩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인 5,183만 명이 모두 백신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총 1억 366만 회분이 필요합니다. 일반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2,073만 병의 백신이 필요하지만 한국산 특수 주사기를 사용하면 1,727만 병만 있으면 됩니다. 비용 문제를 떠나 현재 백신 공급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어일으킨 뒤 한국산 주사기가 또 한 번 비슷한 현상을 만들려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시중에 나온 백신들이 모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식들이 공개되면서 백신을 투여받은 이들조차 쉽게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이 이 모든 변이 바이러스를 커버할 수 있는 한국산 코로나 백신을 내놓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최기영 장관은 변수가 없다면 올해 말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국산 1호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전했고 전세계 백신 개발 회사들이 코로나 변이에 대한 대응법을 찾는 가운데 한국의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의 T세포 백신이 유력한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도하지 않고 있는 방식인데요. 신희철 카이스트 의과학 대학원 교수는 T세포 방식은 변이와 상관없이 효능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중화항체처럼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일본차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에서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일산의 경우 본사 경영난까지 가중돼 한국철수설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차 5개 브랜드의 올 1에서 4월 누적 판매량은 총 5,636대로 전년 동기 대비 62.7% 감소했다. 수입차 시장 전체 판매량이 같은 기간 10.3%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뼈아픈 실적이다. 지난달의 경우 렉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68.3% 감소한 461대, 토요타는 62.8% 줄어든 309대를 파는 데 그쳤다. 혼다 또한 68.6% 감소한 231대, 닛산은 34.2% 줄어든 202대가 판매됐다. 닛산의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니티는 73.5% 급감한 56대가 팔리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특히 한국일선은 실적 급감에다 닛산 본사의 경영 악화로 한국 철수설이 재점화되고 있다. 25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닛산은 오는 27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존 전략으로 프랑스 르노, 일본 미쓰비시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또한 닛산은 오는 28일 미국과 중국, 일본 시장에서 라인업 및 딜러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새로운 판매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시장을 강화하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작업에 돌입한다는 것. 업계에선 닛산 본사가 경영 악화 타겟책으로 주요 몇 개국을 중심으로 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국일선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국일선은 지난해 9월 한국 철수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 있다. 한국일선의 철수설을 부채질하는 요인은 같은 일본계 브랜드 내에서도 경영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 점이다. 한국 토요타는 올 초 신형 모델 4종을 연이어 출시했고 연내 3곳의 서비스 센터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토요타, 렉서스 합산 시 총 54개의 서비스망이 운영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일선은 영업망이 눈에 띄게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20여 곳에 달하던 대리점은 7개까지 줄어들었고 추가적인 판매망 축소가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품 라인업은 지난해 출시한 알티마와 맥시마 등으로 소비자 선택지마저 부족하다. 주목할 점은 한국일선이 일본차 불매운동 이전부터 판매 부진이 깊었다는 것이다. 한국 철수설의 배경은 보이콧 재팬 때문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일선은 2018년 4월에서 2019년 3월까지 14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최근 회계 연도에는 적자폭이 확대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차 브랜드의 판매 부진은 불매운동의 여파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상품성을 강화한 신차를 다수 출시한 것도 주된 원인이라며 지난해 말 진행한 할인 행사 같은 특별 프로모션이 없는 한 독일 3사부터 디자인, 성능이 강화된 다수 입차 브랜드들 중 일본차를 구매할 유인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일본 재무성의 2020년 4월 무역 통계에 따르면 한국 수출액이 4,122억 엔으로 전년 대비 10.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테고리별로는 한국 소비자들의 일본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은 식료품, 자동차 등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항목별로는 올해 4월 맥주를 포함한 식료품의 한국 수출액은 약 21.4억 엔으로 전년 대비 54.2% 감소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운송 장비는 80.0억 엔으로 작년 4월과 비교해 45.7% 감소했는데 이중 자동차는 37.8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6% 감소했다. 국내 통계에서도 일본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4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2억 4,962만 달러로 전년 4월 대비 37.2%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4월 전체 소비재 수입액이 9.5% 감소했는데 이중 일본산 소비재의 감소폭이 눈에 띄게 두드러진 것이다. 한편 NHK의 보도와 일본 법무성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5일 한국인이 90일 이내에 일본에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비자 입국 제도의 효력 정지를 내달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초에 시작해 일본의 무비자 입국 제도의 효력 정지 기한은 90일 후인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한 달 연장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에 머물다 일본에 입국한 이들에 대해서 2주간 호텔 등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입국 격리 조치도 마찬가지로 한 달 연장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일본 내 긴급사태 선포를 해제하는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으로 사람의 왕래를 부분적
단계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정부로서 적절한 시점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며 일본과 상대국의 상황에 따라 입국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연장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오후 외교 경로를 통해 사전 통보받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며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영내 협력과 별개로 일본 입국 제한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일본 정부에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번 효력 정지와 함께 애초 100개였던 입국 제한 대상 지역에 인도 등 11개국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여행 가능해지면 꼭 갈 테야.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 부킹닷컴이 지난 3에서 4월 이용자의 위시리스트에 저장해둔 숙소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탓에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진 건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전 세계 여행자들이 국내 여행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킹닷컴은 이용자의 위시리스트에 담긴 수백만 개 숙소를 분석한 결과 51%가 자국 숙소를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3에서 4월 국내 숙소의 비율은 3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부킹닷컴은 한국 이용자의 위시리스트에 담긴 도시 순위도 공개했다. 1에서 5위는 서울, 서귀포, 제주, 부산, 강릉 순이었다. 호텔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 대형 호텔과 리조트가 많은 도시가 상위권에 포진했다. 부킹닷컴에 따르면 한국인은 숙소 중 호텔에 대한 선호도가 유독 높은 나라다. 한국인 이용자의 56%가 호텔을 위시리스트에 저장했다. 전 세계 평균인 4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몇 년 새 떠오른 호캉스의 인기를 알 수 있다. 인기 도시 6에서 10위는 속초, 인천, 여수, 전주, 경주 순이었다. 서울과 전주를 제외하면 상위 10개 도시 중 8곳이 바다를 낀 도시라는 점이 눈에 띈다. 부킹닷컴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외 활동을 자제해왔던 사람들이 시원한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바다를 가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인의 위시리스트 국가별 순위를 보면 1위 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이 2에서 4위였다. 당장 떠날 순 없어도 가깝고 부담 없는 나라로 떠나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이어 미국, 베트남,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이 5에서 10위를 차지했다.